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시작합니다. 저는 동아일보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따끈따끈한 신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친박 핵심이죠.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새누리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상현 의원 어떤 막말일까요? 네, 김무성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인과의 대화에서 김무성 죽여버려 공천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녹취록이 채널A 단독 보도입니다. 윤상현 의원 시중 실언이라고 사과를 했는데요. 네, 시중 실언인지 시중 진담인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어제 서울 노원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요즘 위기 안철수 뭐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을까요? 네, 우공이산 믿음으로 뚜벅뚜벅 하겠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움직인다. 안철수 대표, 네, 과연 산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오늘 2차 컷오프를 발표합니다. 네, 더민주당 매우 전야에 휩싸여 있는데요. 막말 정청래 의원, 과연 2차 컷오프에 들어갈지 살아남을지 관심인데 정청래 의원 어제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SNS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공천을 앞두고 마음이 착잡한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정부가 어제 독자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낮은 합산 프로젝트를 중단한다. 낮은 합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북한, 한국을 잇는 물류협력 프로젝트죠. 이 낮은 합산 프로젝트를 중단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경향신문 뭐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네, 군사대응을 뺀 모든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이면인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여성의 임금 격차 꼴찌다. 고용률 역시 하위다. 승진율마저 바닥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36.7%,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36.7%라는 건데요. 네, 동아일보 남녀 기자들은 차이 없습니다. 네, 서울신문입니다. 네, 아래 사진이 있는데요. 예,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프로기사 9단 잠시 후 1시에 세기의 대결을 펼치는데요. 경향신문 신의 한 수는 네,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글 회장은 대국의 결과와 상관없이 승자는 인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세돌 구단 진정한 승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박용석 만평을 보겠습니다. 네, 불안 심리를 없애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심판론에 X를 쳤다. 네, 어제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 사정이 그리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거를 지적한 것 같은데요. 다음 만화는 뭘까요? 네,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네, 심판 대신에 낙관이라고 썼다. 네, 세 번째 만화는 그 앞에 총선이라는 말을 붙였네요. 그러니까 총선 낙관론인데 박 대통령이 총선 때문에 경제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걸로 만평을 그렸습니다. 판단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 1시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세돌 구단의 각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ve generated a lot more self-play data from stronger versions of AlphaGo.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5대 0까지는 아닐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역시 이제 대국을 앞둬서 그런지 약간 긴장한 듯한 목소리였는데요. 5판 모두 전승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뭐 한 판 정도는 질 수 있겠다. 이게 여유인지 아니면 일단 여러 가지 경기를 앞두고 어떤 자신감이 약간 없어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네. 아니, 아무래도 조금 겸손해지신 것 같아요. 겸손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5대 0을 자신을 하면서 한 판만 져도 내가 다 진 거다. 이렇게 네.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제 오늘 대국을 앞두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한 판 정도는 질 수도 있겠다 얘기를 하면서 조금 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 승부를 예상하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지게 되면은 바둑 인기를 잃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예. 질문에 대해서는 기계는 바둑의 네. 아름다움을 모른다. 아. 아름다운 바둑을 보여주겠다. 네. 인간의 직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그 글의 스미트 회장 이제 한국도 여러 번 왔는데 어제도 왔습니다. 와서 현장에서 누가 이겨도 인간이 승리한 거다라고 하면서 네. 역시 또 약간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저는 오늘 보면서 오늘을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세돌 구단이 이기려면. 왜냐하면 첫 판에 기선을 잡아야 된다. 네. 오늘 이기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심리적으로는 밀릴 것 같은데 네. 저쪽은 컴퓨터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밀리거나 승부에 집착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승기를 잡으면은 앞으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오늘 진다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기계는 감정이 네, 없으니까 지든 이기든 자기 프로그램대로 두면 되는데 이세돌 구단은 어찌됐든 아무리 세계 최강이긴 하지만 조금 긴장할 수는 있거든요. 네. 조금 긴장이 아니라 아마 이세돌 구단 인생 전체를 틀어서 오늘이 가장 그 긴장감을 느끼는 대국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아마 10급이신 우리죠. 제 생각에도 네. 그 이세돌 구단은 다른 바둑 선수들에 비해서 대중의 관심을 꽤 즐기는 선수로 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목소리가 떨리는 게 있었고 이세돌 네. 구단이 지금까지 바둑 인생에서 저만큼 관심을 대중의 관심을 받은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사실 바둑이라는 종목은 다른 스포츠하고 다른 게 관객, 갤러리가 없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TV로 보죠. 예, 알파고하고 이제 승부를 할 때는 관객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미 관객이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세돌 구단은 좀 마음의 평정심이 흔들리기가 쉬운 상황이고 알파고는 저렇게 하든지 말든지 이제 느낌이 없으니까 흔들리지 네. 않는 거니까 시작할 때 알파고한테 조금 유리하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기계와 인간의 대결인데 그럼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랑 이세돌 구단이 앉아서 경기를 하는 거야? 이런 의문도 들 수 있거든요. 그 대리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죠? 네, 대리자. 네, 저희들이 한번 그 대국장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고 이 앞에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아자황이라는 알파고 개발자, 아마 대만계의 아마추어 바둑 6단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앞에 있고 컴퓨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놓으면 아자왕이 입력을 하는 거죠. 이쪽에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둬라. 이걸 가지고 아자왕이 다시 여기다가 똑같이 놓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궁금한 네. 게요. 초읽기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60초까지 몰릴 텐데, 네. 그때는 정말 1초 하나가 아쉬울 텐데, 네. 그때 저 알파고가 자기 컴퓨터에 넣는 거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아자황이 넣는 걸 기준으로 할지가 궁금해요. 아자황이 조금 늦는데, 컴퓨터는 60초 안에 넣었어요. 근데 아자황이 그 뒤에 넣는 바람에 1초가 늦었어요. 그럼 이게 늦은 거 제한 시간 초과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정확하게 아침에 신문이 안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있어요. 이 알파고도 장고를 한답니다. 알파고도 다음 수를 놓을 때 네. 이게 경우의 수가 많으면 연산에 시간이 걸려서 알파고도 장고를 한대요. 네. 그럴 경우에는 아자왕이 놓는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상황 내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이제 대국 그 제한 네.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의원님? 그러면 지금 보니까 2시간이라고 돼 있는 것 같던데. 개인당. 예, 개인당.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할지 궁금하고 예. 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정 의원님은 아마 알파고를 응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중에 유일하게 알파고를 응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원이 아니고 그러면서 대국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예. 그 주최 측에서 다 했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이 이기느냐 입력된 내용을 가지고 연산해서 두는 기계가 이기느냐 여기에 그 대한 문제죠, 지금. 대결인데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 이세돌 구단이 과연 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뭐 큰 소리 뻥뻥 쳤어요. 5대0. 나는 질 수가 없다. 뭐 그랬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다시 이제 한 판 정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떨리는 음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흥행을 위한 어떤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흥행을 위해서 그냥 오히려. 아이 네. 볼 것도 없어요. 5대0이요. 이러면 누가 보겠어요. 근데 처음엔 자신했다가 떨린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의도적 떨림이라 이거죠? 의도적 흥행을 위해서. 예, 흥행을 위한. 그것은 아마 구글에서의 주문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항상 그 언어에 그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알파고, 왜 알파고일까? 영어로도 G5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파야 가자 이건가? 그 알아봤더니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요. 어디에 정확히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바둑이 뭔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난 뭐 차이니스 또는 오리엔탈 체스 이런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영어도 G5 고더라고요. 어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윤 실장이 일본말로 기자가 발음이 고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퍼뜨린 거를 그렇게 했대요. 윤 실장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알파고가 그런 거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았어요. 네. 그래도 인간이 이겨야 되겠죠. 네. 알파 바둑이란 뜻이네요. 그래서 바둑의 알파. 바둑의 뭐 이런 첫 주자? 뭐 인공지능 첫 주자 그런 말이겠죠. 네. 잠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서청원 최고위원, 친박 좌장으로 불리는 분이죠. 서청원 최고위원이 윤상현 의원의 그 막말 파문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에게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지적을 했네요. 질타했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이라네요. 이번 세계 대결. 이번 세계 대결이 네. 여러 가지로 관심이 되는데 일단 바둑 이 대진료가요. 판당 한 국당이라고 하나요? 한 국당 3만 불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최종 우승자에게는 100만 불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판을 이길 때마다 또 별도의 상금이 지급돼서 만약에 이세돌 구단이 전부 다 이길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은 우리 돈으로 한 14억 정도의 우승 상금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14억. 개인적으로 그래도 구글이 인공지능의 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계 1위랑 싸우는 건데 14억 큰 돈이지만 그거 치고는 가치 치고는 적은 돈이 아닐까 싶고 또 한편으론 진심으로 이세돌 구단이 이겼으면 좋겠는 게요. 네. 인간들의 능력이 많아질수록 점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영역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영역은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기계가 대체하니까 마치 어제는 이제 남자. 어제는 남자가 들어가더니 오늘 마치 우리가 불을 발견한 이후로 음식이 부드러워진 이후로 치아가 점점 퇴화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거를 기계한테 맡기면 인간의 영역이 줄어들고 뇌의 크기가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세돌 구단이 꼭 좀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이팅! 저는 개인적으로 한 4번 정도 연달아 이기고 마지막에 한 판 정도 져주면 어떨까. 인공지능도 뭐 계속 발전을 해야 되니까요. 네, 인공지능이 우리를 어쩌면 먹여 살릴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1층 누르면 얘가 1층에 갈지 뭐 실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결정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거든요. 오히려 우리 먹을거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과학기술의 발전도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상금도 마찬가지로 이세돌 구단이 이기게 되면 상금은 이세돌 구단이 갖지만 알파고가 이기게 됐을 경우에는 그 상금을 공익재단이 기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갖고 갈 상금 조금은 공익재단이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공익재단으로 뭐 바둑계를 위해서 뭐 일부 개척하는 것도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 1시에 저희 동아일보 대각선에 있는 모 호텔에서 이루어집니다. 응원합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아주 새누리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첫 번째 뉴스 보실까요? 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김무성 죽여버려, 뭐, 공천에서 떨어뜨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가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리포트 듣고 말씀 나눠보시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두원 의원에게 이른바
공천 살생부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달 27일. 이날 오후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윤 의원은 김무성 대표에 대해 거침없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어요. 김 대표가 민감한 시기에 의도적으로 공천 살생부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해 친박계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되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가능합니다. 윤 의원은 녹음 파일에서 김 대표를 이번 총선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 속아내라고, 속아내니까 공천에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비박계 인사들에 대해 공천 배제 논의를 한 듯한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당내 파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논란이 일자 윤상현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자 취중의 격분에 실언을 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네, 취중에 흥분해서 격분해서 했다. 그러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저 녹취록을 보면 저게 취중인지 아닌지 저는 잘 판단이 안 서는데, 근데 실언인지 진담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저 뉴스가 뭐 발칵 뒤집었습니다. 채널A 단독 뉴스였죠.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것이 지난 2월 말에 살생부 논란이 이제 정치권을 뒤덮었을 때에 그때 나왔던 대화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지인과 아마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녹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인지 누군가 네. 그걸 제 지인이 녹취가 됐다 이런 내용인가? 예, 누군가 전화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무성이 죽여버려 하면서 욕도 서슴치 않고 웃으면서요 자신의 흥분된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어제 분명히 채널A 뉴스에서는 그냥 네. 친박계 중진 의원이라고 해서 분명히 익명으로 냈습니다. 라고 냈는데요. 윤상현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었죠? 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 아마 공개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먼저 네. 기자들에게 그건 난데 내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살생부 논란이 있지도 않은 일이고 그래서 이건 건 누군가의 모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격분한 나머지 내가 공천 심사 면접을 보고 나오는 중에 좀 화를 내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다라면서 이제 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살생부 논란을 통해서 친박계가 당 대표까지 죽여버려라는 말을 하는 걸로 보아서 살생부 논란을 계기로 김 대표를 친박계가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려고 했었구나라는 정황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윤 실장님. 몇 가지 포인트가 잡히는 네. 게 있어요.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정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다. 네. 그럼 이제 살생부가 나왔을 때 저희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만들어질만 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은 힘이 생긴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은 저럴 수도 있고 또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뭐 공교롭게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도 날아간 적이 있었다. 2번 날아간 적이 있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맞물리면서 인식이라는 게 저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저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이 강화되는 것,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힘이기도 하고 부작용이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100번을 양보해가지고 윤상현 의원 말이 맞다면 술이 취해가지고 뭐 혼잣말을 하거나 아주 가까운 이제 개인적 사람한테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 통화의 상대방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의 개인적 지인인 것하고 뭐 공관위원이라든지 공천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저렇게 이야기한 거하고는 정말로 그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누가 받았는지는 쉽게 드러나지는 않겠죠. 아마도 쉽게 드러나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그게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저희도 취재 결과도 뭐 누군가의 통화로 이렇게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살생부는 없었구나. 적어도 친박계에서 만든 살생부는 없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화가 나서 흥분해서 말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계 핵심이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공관이나 공천 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제가 느꼈어요. 저 정도 윤상현 의원이 저 정도 얘기한다면은 친박계 의원들이 얼마나 지금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하고 있는 공천관리위원장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김무성 날려버릴 수 있구나. 적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거 여부한 게 없이. 그런 생각은 갖고 그런 있다. 생각은 가지고 네.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관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공천 관리위원장의 사람들이 신뢰성이 엄청 떨어져 있구나 하는 네. 두 가지 점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건 있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현재 취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추정을 좀 했는데 만약에 무슨 공관위원이었다면 그럼 이건 엄청 더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바로 며칠 전이었죠. 새누리당 백보드를 교체하면서 잘하자 진짜라고 써붙여놨을 때 우리가 돌직구쇼에서 이게 본질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메시지만 전한다고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라고 했는데 결국 그런 상황들이 다시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아마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 핸드폰 메시지 이렇게 보면서 그 공개가 됐던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비박계 동료 의원들이 여기서 이제 물러나면 안 된다. 하객진을 펴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객진이라는 게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12척의 배를 가지고 저 엄청난 적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가장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은 지금 적이 누군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당장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의 싸움에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승리할지를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에 하객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지금 새누리당 내부 구조를 보면 김무성 대표를 한 비박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지금 어쨌거나 공천관리위원회가 쥐고 있고 현재까지 컷오프 등등을 통해서 공천의 과정을 보면 김무성 대표는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에서 소수지만 모여서 한 방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어제 김무성 대표 모 행사 참석 장소에서의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양 계파 간에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저 계파를 짓밟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를 정말 알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여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큽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지금 현재 당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당원이죠. 당원이시죠? 당원으로서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애정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착잡하고 한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 얘기만 갖고 저 혼자 그냥 시간 끝날 때까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네. 모든 화는 입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윤상현 의원의 그 말 한마디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큽니다. 선거를 앞두고. 네. 잘하자 진짜? 그 말이 너무나 무색할 정도죠. 네. 그 여우 앞에서 토끼가 벌벌 떨 때 여우는 나 때문에 벌벌 떠는 줄 알지만 여우 뒤에 호랑이 때문에 토끼가 벌벌 떠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호가 호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윤상현 의원이 조금 도가 지나친 거죠.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굽니까? 이한구라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럼 그분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흥분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것 같고 네. 이번에 만약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은 윤상현 의원의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문제가 될 거고 네. 지금 전국에서 이 선거판이 빨리 정리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여서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뛰는 그 수많은 순진한 후보들이 볼 때 땅을 칠 겁니다 지금.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술을 먹은 것에 대해서 참 관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공직자가 안 하지 술까지 먹고 저런 소리를 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엄청난 잘못이에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네. 보고 싶어요. 윤상현 의원의 설명은 27일 저게 이제 녹취되는 게 27일이라는 거거든요. 당시에 이제 살생부 40명 그게 보도가 나오면서 또 새누리당이
발칵 뒤집혔을 텐데 그날 공천 면접을 하고 그러고 뭐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술을 좀 얻어먹고 술이 취한 상태였다. 그 말을 한 것은 취중이라고 본인이 그랬다면서. 본인이 지금 취중이었다. 네. 취중 진담이라고 그래서 이제 취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정용관 부장하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마주보고는 말 못해도 우리가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제 취중 진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그동안에 윤상현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네. 대표적인 것이 그 잘 나갈 때 김무성 대표가 잘 나갈 때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날릴 때 윤상현 의원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자가 우리한테 새누리당 내에 많다. 바로 끌어내리는 발언을 했었고요. 그런 발언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발목을 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에 그 김무성 대표 비박계가 지금 자장비슷하게 되는 그 김무성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경력이 있는 걸로 봐서 그냥 술 먹고 튀어나오는 말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정용환 앵커의 뭐라고 했잖아요. 선구원? 네, 깜짝 놀란 게 어제 뭐 얘기를 네. 하다가 뭐 대구 경북 쪽 인사도 컷오프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되면 혹시 김무성 대표도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에이 설마 당 대표를요 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저희로서는 모든 게 설마가 없구나. 우리가 설마하니 새누리당의 개파 간의 싸움이 이 정도로 심하겠어? 했던 게 현실로 왔고요. 네. 설마하니 당대표까지 그렇게 막 죽여버려라는 말이 오가겠어. 그래도 같은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치겠지 했는데 그걸 또 다시 현실로 이게 진짜였구나라고 확인하는 게 참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네. 죽여버려는 그 형법상 얘기하면 그 살인 예보 음모나 살인 교사 뭐 이건 우스개입니다. 테러입니다. 네, 뭐 저희 채널 A가 어제 관련 녹취록을 단독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경위를 가지고 약간 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녹취록을 입수한 게 지난 5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입수를 하고 일요일 날 저도 사실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이게 윤상현 의원의 목소리는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 혹시 왜곡된 건지 조작된 건지 편집된 건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해서 사흘 동안 사실은 채널A에서 검증을 거친 뒤에 어제 보도를 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녹음을 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녹음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들어보니까 본인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개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윤상현 의원의 측근 중에서도 저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됐길래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도 주변에서부터 저런 발언은 지나치다 하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고 있는 거로 볼 수도 있겠죠. 아까 저 의원님께서 죽여버려가 형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스갯소리였는데 사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킬러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킬러를 전략 지역에 꽂아서 상대를 이겨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2차 경선 지역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발표도 했었어요. 근데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지금. 미뤄진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 할 거라는 때문에 얘기도 조금 있고. 뭐 미뤄. 이게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게 킬러 공천, 전 뭐 킬러라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나쁜 건 아니죠. 야당에 센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경쟁력 있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제 세게 붙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전혀 나쁜 말이 아니고 야당이 세도 그런 공천을 많이 할 건데 저는 참 궁금한 게 누구를 보내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간에 대통령에게 이게 총회란 말이 적절한가요?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고 뭐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지명도를 올린 분들은 다 대구 강남으로 가는데 그럼 이게 야당 의원 센 지역에서 센 곳에 붙을 때는 누구를 보낼지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킬러가 아니라 앞에 가가지고 뭐 자살 돌격대 뭐 가미가제 공천인 거죠. 그거는 킬러 공천이 아니라. 관련해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킬러 공천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20대 국회의 그 국회의원 상을 어떤 상으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대충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19대 때 국정 발목이나 잡고 민생 문제 해결에 외면을 하고 한 날 아는 거는 별로 없이 옛날 아스팔트 데모하던 그런 기분으로만 국회의원 생활한 사람은 20대 국회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아스팔트에서 데모하듯이 국회의원 활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 20대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네. 야당의 운동권 의원을 겨냥한 거. 그렇겠죠. 저도 여의도 떠난 지 꽤 돼서 누구누구라고 실명 얘기는 잘 못하겠지만은 그 운동권식의 그런 얘기일 거예요. 의정 활동의 정수를 보여주지 않고 네. 정상적인 비신사적인이라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눈의 가시로 생각하겠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네. 강적을 한번 보내야 되겠다, 그런 뜻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공천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 된다. 왜냐면은 미루면은 살생부 얘기 뭐 이런 영향을 받은 것 때문에 미루는 것밖에 안 되니까. 네. 난 이한구 위원장이 이 시기에 발표를 안 하면 오히려 영향받는 공천을 하고 있구나라는 의심받을 거요. 네.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이래저래 참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와 친박의 또 다른 핵심이죠. 최경환 의원이 어제 어떤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관련된 리포트 한번 보시죠.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서대문 갑에 출마한 친박 이성원 전 의원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당의 총선 승리를 외치는 자리여서인지 신경전 대신 덕담이 오갑니다. 또 이 정권의 최고의 힘 있는 사람 최경환 의원도 오셨고, 우리 김무성 대표님 참 요즘 총선 승리를 힘들지 않나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새누리당엔 처음부터 계파 갈등이 없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소홀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완벽한 친박이었습니다. 그 김무성이 어떤 김 대표와 최 의원 모두 공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총선 때문에 고생 많으시다고 그렇게 말씀 전했고, 특별한 대안은 안 나눴습니다. 살생부 파문의 주인공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도 함께했지만 김 대표가 먼저 자리를 뜨면서 어색한 만남은 금세 끝났습니다. 채널A 뉴스 윤정입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가 부총리를 퇴임하고 둘이 저렇게 만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서로 일단은 덕담을 주고받았는데, 김 의원님, 진짜 덕담입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표정이 밝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녹취록 때문에 표정이 밝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반가움만 표정이 밝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녹취록 파문이 불거지기 전에 만난 겁니다. 이게 어저께 만났던 그렇죠.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정도 내용들이 오갔다라면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내용들을 알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갔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어저께 이성원 의원이 주도한 자리였죠. 네. 이제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라는 YS계 상도동계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또 묘한 인연이 있고, 또 이성원 의원은 친박 중에 친박으로 불리웠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최경환 의원이 자리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건데, 네. 이 두 분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졌던 거고요. 김무성 대표가 아까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덕담을 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죠.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가 아마 재래식 화장실, 초등학교 있는 화장실인데 거기 쭈그려 앉아서 변을 보는 것 같은 사진이 찍혔는데, 네. 이게 바로 이성원 의원이 제안해갖고선 온 자리였고, 내가 이렇게 당대표로 가보니까 초등학교 화장실 문제가 심각해라고 네. 해서 결국은 이걸 해결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최경환 부총리가 해결해줬더라라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은 거죠. 네. 이렇게만 서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선거를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웃는 모습 뒤에 서로 간에 갈등의 씨앗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사덕 전 부의장은 친박 비박이 어디 있느냐, 김무성 대표도 다 원래 친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쩌다가 이렇게
갈라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해관계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막 그러죠. 근데 네. 홍사덕 의원님은 진짜 말씀을 잘하셔서 했던 말을 바꾸라 그러면 금방 바꿔서도 논리를 세울 만한 그런 분인데 과거에 그분들을 지켜 세울 만하고 두 분들을 화합할 만한 얘기를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말재주가 사실 있어요. 근데 홍사덕 의원은 그 중에서도 뛰어난 분이세요. 그러시잖아요. 네. 친박, 비박이 어디 있느냐, 모두 친박이다 라는 표현보다는 뭐 우리 모두 나라를 친국이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저는 좀 근데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가 정치반에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대통령 뽑으면 그걸로 끝나지 어떻게 친박입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바꾸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움직이죠. 네. 자, 오늘 야당 분위기가 아주 흉흉합니다. 지금 어떤 현역 의원들이 또 친노 운동권 의원들이 현역 공천에서 탈락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야권 소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홍일학 의원 대구죠. 대구 출신 비례대표 의원인데 김종인 대표가 어제 대구를 내려가서 홍일학 의원을 구제할 것처럼 뉘앙스를 비췄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이른바 김종인 표의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일학 의원은 살리고 뭐 친노 내지 운동권 의원들은 치고 뭐 이런 결과 어느 나올까요? 정도로 될지가 굉장히 관심인데 오늘 새누리당은 할지 말지 모른다 그러지만 더민주에서는 오늘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홍일학 의원에 대해서는 어제 대구에 내려가서 심리하지 말라. 네. 심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구제한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머지 의원들이 이제 나머지라면 좀 이상한데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김종인표 컷오프 대상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아직 명단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누구 정도로 예상하냐면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말한 그쪽이 소위 관심 가는 의원들은 더민주당의 이해찬, 정청래, 이목희, 전해철, 김경엽 의원을 친노 패권 무능 486 심판 대상이라 이렇게 지목을 다섯 명을 아예 지목까지 네. 했는데 이들 중에서 누가 살지 누가 이제 컷오프 대상이 될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특히 네. 지난번에 이제 1차 컷오프는 소위 문재인 전 대표가 말했던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자동으로 점수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나온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어저께 컷오프 대상해서 오늘 문재인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김종인 당대표의 의중이 실린 것인데 핵심은 이거죠. 소위 말해서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패권주의나 운동권 체질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몇 명이나 포함될 것이냐가 관심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소위 막말 정치인의 대표적인 정청래 의원이 포함되느냐 네. 아니냐가 굉장히 오늘의 관심사고 볼거리 같아요. 정청래 의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왜 아까 우리 어떻게 보세요? MC가 우리 얘기를 했죠. 정청래 의원이 어저께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한 걸로 봐서 저는 이게 그리고 며칠 전에 비디오 찍을 때도 옆에 있던 걸로 봐서 살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정청래 의원은 살지만 더불어민주당에는 결코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어제 글을 올린 건데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함을 강조하십니다. 최전방 공격수를 하다 보니 때로는 본의 아니게 불편하게 했던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총선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 많이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장님.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청래 의원이 다른 의미에서 좀 리트머스 시험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최근에 김종인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제 귀에 쏙 들어왔던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당선 가능성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좀
아까 말했던 그런 의원들 일부에게 탈 수 있는 동아줄을 내려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포에서 어쨌든 인지도는 제일 높고,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부지런한 걸로 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관리를 활동에서 잘하고 이제 있다. 잘하고 있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배제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볼 때 또 이 트위터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그 뮤직비디오 촬영도 있었고,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대표가 처음 들어올 때 네. 경제민주화니 모셨습니다라고 이제 환영합니다. 환영의 그 네, 트위터를 네. 날렸었고, 최근에 필리버스터 관련한 의총, 그때 거의 김종인 대표 온 이후로 처음으로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냈던 의총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 정청래 의원이 그 의총장에서 강력하게 중단을 이렇게 호소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가자가 아니고 중단을 호소했다.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저도 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럼 마포을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그렇죠. 또 선거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전반적인 전체적인 여기에 어떤 한석이 이제 흐름이 다른 있는 뭐 몇 거거든요. 석이 이제 빠지느냐 뭐 이런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도 이 사람 변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는 자기한테 되게 좋을 거예요. 이런 게 또 화제가 되면 될수록. 김종인,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양보다는 질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양보다는 질이다. 네네. 이번 컷오프가 양보다는 질이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경쟁력 있는 사람들 다 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시험대로 쳐갖고 결국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체제 개선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할 건데, 그러면 저는 그 양보다 질에서 대표적인 케이스 한 3개 그룹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된다. 네. 첫 번째 그룹은 이양구 위원장이 저는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가 그 오래되신 분들에 대한 용태거든요. 이분들이 다음 국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미 시대적 과제가 끝난 분들에 대한 정리. 그래서 아마 저는 이해찬 의원이 이런 케이스로 한번 본보기로 거기 이해찬 의원 같은 그룹에 해당될 것 같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이해찬 의원 같은, 그래서 굉장히 예. 최다선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다시 한번 당선돼서 돌아온다 한들 야권의 뭔가의 새로운 시대의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거냐라는 거에 첫 번째 걸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 운동권의 체질 개선, 86그룹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저는 어저께도 어젠가 그제였나 김종인 대표가 노총을 방문했는데 네. 노총 방문해서 참 맞는 얘기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냐고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86그룹이 있는데, 이런 86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두 번째가 될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막말로 인해서 국민들께 정말 정통 야당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고 훼손시킨 사람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청래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에 대한 컷오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재밌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사실은 뭐 안철수 대표는 임시사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표현의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완벽하게 진짜 전권 비상대권을 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진 거냐 아닌 거냐라는 게 바로 이번 그 컷오프의 결과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과연 다 정리할 거냐, 할 수 있을 것이냐 했다가 오히려 또 역공이 들어와서 임시사장이 물러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의원이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말 의원, 정청래 의원 이야기할 때마다 오히려 그분들의 과격한 팬들은 또 더 좋아하더라고요. 봐라. 즉 상대 당이 정청래 의원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을 이렇게 경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최전방 공격수 정청래 의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사석에서 한때 이제 이 정청래 의원 지역구가 마포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때 그 경쟁자 강용석 변호사였잖아요.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한테 농담으로 사석에서 마포을 주민들도 고민되겠다고, 정청래 의원이냐 강용석 변호사냐 참 고민되시겠다 했더니 웃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지금 김종인표 물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단순한 임시사장이 아니라 나는 사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완벽한 사장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폭 물갈이를 해야 하고, 네. 더더욱 어제 김한길 의원이 더더욱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친노 패권주의나 막말한 사람들을 좀 많이 겹쳐요. 그 두 그룹이 네. 쳐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겠지만 사실 네. 전문가들은요. 네. 그 공원과는 달리 실제 탈락자는 10명에 못 미칠 것이다.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윤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다는 질, 즉 당선 가능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수준에서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용두사미가 될지 태산명동 서해필이 될지 어렵다. 우리 의원님 어떻게 네, 저 전망하세요? 보는 눈은 그 새누리당은 상당히 민주적인 것 같고 더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그 당대표격인 김종인 대표가 전횡을 부리는 것 같더네요. 거기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장선 전 의원 아니신가요? 홍창선. 공천 선거기획 총선기획단장. 예. 홍창선. 예. 홍창선. 네, 제가 지금 이름만 헷갈려가지고. 네. 근데 홍일학 그 후보를 커트시켜 놓고 다시 살릴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공천심사하는 분들의 힘을 다 빼버리는 거죠. 당 대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거면 죽은 사람까지 살릴 거면은 그럼 공천심사위원을 뭐하러 둡니까? 김종인 대표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이전 룰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 공개적으로 말을 해버리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럼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친노 뭐 아무개 뭐 5명을 만약에 친다 그분들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다 폈을 때 네. 그것도 나중에 살릴 건가요?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당대표의 말로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데요. 홍일학 의원을 다시 비례대표로 공천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대구 지역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어렵고 예. 홍일학 의원 본인이 한 명분도 나는 대구에서 우리 당을 펼치기 위해서 비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번에 말하자면 죽으러 갈 사람인데 뒤에서 이렇게 총질을 하느냐인데 홍 의원 또 그거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다시 비례로 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저게 김부겸 의원의 어떤 그렇죠. 당선 여부나 어떤 총선 전략하고도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참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걸 해주면 다른 게 다 엉그러진다. 이런 나머지 또 구제해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일관성이 없죠.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야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어제도 저희들이 상세히 전해드렸었는데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통합 혹은 연대를 둘러싼 어떤 이견차 갈등. 조금 전에 우리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한길 위원장의 경우는 친노 패권을 확실하게 청산을 해라. 그러면 연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대화를 했던 오늘 김종인 표 2차 컷오프 내용도 다시 같이 맞물려 있는데, 자, 우리 김 의원님, 지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잠시 잠복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죠? 네.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에 저는 참 제목을 그럴싸하게 뽑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한길 대표 보고서 또다시 정당 브레이커 역할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여론은 김한길 대표가 아니죠. 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싸늘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어제 광주시당인가요? 광주시당, 국민의당 광주시당에서도 거의 보직해임에 비슷한 얘기들이 오갔던 것 같은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결단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스스로 내가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내 지역구 때문에 이러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밖으로 외치는 거는 굉장히 대단히 그럴싸한 명분으로 외치고 있는데 제가 뭐 좀 앞서가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김한길 대표에게 하나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으시면
본인 지역구에 불출마 선언하고 이 지역부터 야권연대 통합의 미랄이 될 수 있게 먼저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야권 통합 제의를 한다라면 저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정말 야권 통합 명분이 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광진갑은 국민의당 소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으로 정말 새누리당이 개헌 저지석 200석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야권 통합 지역으로 내줄 테니 나머지는 우리 국민의당을 위해서 내줘라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거기다 대고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여론들이 지켜보는 이런 싸늘한 시선이 자기 지역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뭔가의 결의에 찬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 의원님께서 저 칼럼, 소설 쓰신 건 아니죠? 네. 네. 근데 거기에 보면, 김한길 의원은 굴욕이다. 굴욕이다라고, 그러니까 지역구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저께, 우리 사설 쓰는 그 논설 의원들이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저께 미리 한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심과 본인이 내거는 그 명분과의 차이가 있어요. 누구든지 국민들이 보면은 그 사심이 읽히거든요. 지금까지 어저께 여러 번 탈당을 하고 여러 번 창당을 하면서 강을 갈아타면서 결국은 본인의 의원직은 계속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것이 국민 누구나한테나 이제 보이는 대목을 가지고 비판을 한 거고요.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치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정치 문제 해답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상당히 그 문제가 풀려요. 본인이 답에서 빠지면 미지수 하나가 고차방정에서 제거가 되면서 차원이 낮아지면서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놓지 않고 들어가서 문제를 풀려면 않는데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거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사설도 국민의 전체에 바람을 담아서 저런 사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김한길 위원장이 어제 오전 저희들이 논의 토론 토크할 때만 해도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오후에 살짝 뭔가 조금 바뀐 듯한 양상을 좀 보이긴 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이대로 통합과 연대를 강하게 외칠 줄 알았는데 다시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네.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진정성을 보여달라. 네. 아마 그 진정성이라는 건 제 2차 컷오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정성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시각은 그건 김종인 대표를 향한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탈출구를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조건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는 좀 통합과 연대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탈출구를 만들어준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고요. 그리고 한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내가 내 당선만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는데요. 그 외에 다시 근데 또 기자들하고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왜 통합파가 당내에선 소수이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호남 의원들은 당장 3당 구도가 문제가 되지가 않으니까 통합 논의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역해석하면은 나는 절실하다는 거잖아요. 나는 수도권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심이 있다라는 건 여기저기서 들통이 나고 있으니까 명분을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진정성이 와닿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게 결국은 사심하고 공적인 목표를 이제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인이 자기 당선 생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한 두 가지 정도 좀 문제가 보이는 게 아까 이제 김한길 대표가 이제 김종인 대표를 압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이런 명분이라는 게 살려가기 위한 명분이 있고 끊기 위한 명분인데 저는 이게 살려가기 위한 명분인 것 같고요. 이슈를 살려가기 위한 명분인 것 같고 최근에 우리 오늘도 이야기 쭉 했지만 여당이 정말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야당은 좀 괜찮아지잖아요. 김종인 대표는 과반수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야당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헌 저지선이라고 하면은 야당이 이제 100석은 얻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목표로 내건다든지 국민적 저항연대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너무 비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안철수 대표가 어제 서울 노원병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아까 우공이산 뚜벅뚜벅 가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야 원로들이 지금 야권 분열 세력은 벚꽃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더불어민주당의 외곽에 있는 세력들, 이름 말씀하시면 다 알아요. 한한상 전 부총리라든지, 함세웅 신부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제 재화에 있는 그룹들이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젊어서 잘 모른다. 야권 연대를 거부하면 벚꽃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벚꽃 세력이 저도 잘 들어오지가 않아서 벚꽃 필설이 오긴 왔지만은, 옛날에는 이걸 사쿠라라고 많이 했어요. 네. 일본말로. 사쿠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부정적인 말로 변절자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명분은 안철수 의원이 야권 연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벚꽃 세력이라고 했는데, 이 그 80대 대신 우리 사회를 끌고 갔던 그 제야의 원로 그룹으로서는 너무나 부적절한 그 용어 같아요. 네. 네, 의원. 저는 오늘 이렇게 정치에 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정치인 하나도 없네. 다 정치꾼이네. 그래서 누굴 한참 찾다 생각하니까 김성곤 의원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제 불출마 선언했죠. 네. 불출마 선언했죠.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혁신위원장. 정치꾼이 아닌 사람. 정치인. 네. 생각해보니까 그분 한 분이 생각이 나요. 네. 또 몇 분 계시지만은 전부 정치꾼만 있어서 이분들이 나라를 앞으로 잘 끌어갈까? 네. 정말 걱정입니다. 네. 제발 국민들 편에서 볼 때 정치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마지막 뉴스 보실까요? 네, 저희들은 뭐 총선이 다가왔지만 미국은 뭐 대선 전쟁이 또 볼만합니다. 지금 트럼프 공화당의 지금 선두주자인데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 반면 이제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남편은 돌아온 탕자다. 자, 저희가 먼저 트럼프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엄청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죠. Raise your right hand. I do solemnly swear will vote on or before the 12th for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Thank you. 재밌죠? 이제 저걸 가지고 두 가지 비판 방향이 히틀러식 경례를 연상시킨다라는 지적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미국도 국기에 대한 맹세, 헌법에 대한 맹세를 하거든요. 그걸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둘 다가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반트 연대, 반 트럼프 연대가 이제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고 있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중도파에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이제 생각을 했던 블룸버그도 불출마 선언을 했고, 트럼프는 안 된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찍느니 힐러리를 찍겠다라는 이제 뭐 연대 같은 게 이어지고, 아니면 크루즈를 밀어주자 이런 연대도 있는데, 근데 공화당의 이제 주류 진영은 그렇답니다. 불량배, 미치광이냐, 광신도냐, 그게 선택을 해야 되고, 크루즈는 정말로 이제 보수 기독교계를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중간에 합류할 것처럼 보도도 되고 했는데 출마 안 한다. 지금 이렇게 밝혔죠. 그러면 트럼프와 힐러리 구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중재 전당대회라는 거로 후보를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지난번 대선 때 그 런닝메이트로 나왔던 지금 미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 의장에 대한 얘기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라면 그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를 과연 진짜 대권주자로 만들어낼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짧게 말하자면 이렇게 반트 연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트럼프 지지자들이 또 뭉치고 있다. 그게 이제 딜레마죠. 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남편은 돌아온 탕자다. 힐러리 클린턴. 이걸 마무리 발언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후보가 좀 유력한 대선 후보죠. 교회를 갔습니다. 어저께 교회에서 남편 클린턴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돌아온 탕자다. 왜 있잖아요. 성경에서 탕자가 아버지상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모니카 루이스키와의 스캔들, 힐러리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워하고 그동안 한 번도 공개석상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네, 이제 돌아온 탕자로서 뭐 기독교인의 정신으로 이제 본인이 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그동안에 본인이 꺼렸던 또 냉정하다, 냉혹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가 좀 언급하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향신문 1면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유럽 각국의 박대를 받으면서 나라들을 좀 전전하고 있는데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이라는 곳에 100발의 할머니가 시리아 난민 엄마의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이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어느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 사진이 알려지면서 그래도 아직 이 세상은 살만하다 이런 여론들이 좀 일고 있습니다. 저 할머니 성함이 캄비 씨인데요. 캄비 씨. 지난달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추천이 됐다고 합니다. 저런 평범한 분도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안 될까요? 자, 돌직구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ep this love in a photograph.